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축산환경학회 학술대에 주제 발표를 하게 된 축산환경관리원장 이용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제가 또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릴 그 내용은 기후변화 등 농축산산업의 환경의 현황과 그다음에 환경보전, 또 연구개발 등 중장기 발전 방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한 단기적 추진 과제에 대해서 약 2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요즘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지구의 이 온실가스의 원인이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것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이 교통 운송에 쓰이고, 또 우리 이 산업의 생산 기반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농축산에도 많이 이용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기후변화가 많이 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이 있었고, 폭우가 있었고, 태풍, 또 이로 인한 그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는 식량의 부족함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식물의 멸종이라든지 또 이로 인한 기근이나 빈곤 등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RCP 8.5라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RCP 8.5라는 것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2100년도로 가면 기온이 약 4도씨, 2000년도에 비해서 4도씨 100년 뒤에는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해수면도 약 75cm 정도 더 상승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인구의 38%가 이제 지하수 감소했다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홍수에 관련돼서 약 12배가 물에 노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온이 아까 말씀드린 4도씨 상승될 경우에는 작물 생산량이 감소되고 동식물이 멸종된다. 그래서 2050년도에는 아마존 지역의 콩 생산량이 44% 감소하고, 2100년도에는 브라질 남동 지역의 커피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농경지의 토양의 양분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 최대로 지금 양분이 과잉 투입이 되어 있고요. 약 2.6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는 1.35배 정도 더 그 질소인이 좀 투입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 농경지에는 지금 이 토양에 화학비료나 이 퇴비로 인한 양분이 너무 과잉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좀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상황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물 부족도 무지하게 이제 예측이 돼서 이런 상태라면 2030년도 가면 쌀은 한 23%, 그 다음에 옥수수는 12%, 밀은 13%, 기타 작물 8%가 전 세계에 이런 그 식량 부족이 지금 예측이 된다. 그래서 곡물 가격은 약 75%에서 90% 정도 앞으로 10년 뒤에 예측이 된다고 FAA에서 세계 식량기구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농자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비 패턴, 또 농촌 경제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정밀 농업기계들이 이제 농업 생산에 많이 이제 도입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ICT, 그 다음에 AI 같은 이런 이 데이터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이제 농업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비도 맞춤형 스마트 유통 시스템으로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뭐 요즘 사회가 많이 고령화되어 있고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드론 같은 이런 이 새로운 수단들이 도입이 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소비 제품 위주의 유통이 될 것이다. 역시 뭐 이 스마트화는 뭐 유통의 스마트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농촌 경제는 규모와 집단에 대한 농촌 공동체 개념이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특화된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자 활용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뭐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업 인구나 종사자가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를 비롯해 일본, 미국 다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이 도표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 2050년도에 주요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예측한 걸 보면 일본이랑 우리랑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전 세계 평균 15%의 거의 2배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초고령화 이 시대로 빨리 진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트렌드 변화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 2인 가구가 이제 증가될 것이고 또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되고 뭐 1인 가구라든지 노인 이제 단독 가구가 많아지면 간편식 소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즉석밥, 컵밥 요즘도 많이 그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농촌의 현실은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 인구를 보면 역시 이제 이 농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현재 뭐 2015년도 기준으로 할 때 총 인구의 5% 정도가 250 6만 9천 명 정도. 요즘 이제 농업 총조사 현재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노인의 부표도 봤지만 2019년도에 보면 약 60.6%가 농촌 인구의 60.6%가 이 노인이다.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68.2세인데 거의 70세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은퇴한 농업 현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이 손주 볼 나이인데 이분들이 지금 농업 경영주의 평균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소득도 상당히 양극화된다. 그래서 보면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의 소득 격차가 약 12.4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품목별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축산을 하고 있지만 축산하고 채소하고 이 소득 차이가 약 3배가 됩니다. 2015년도. 이것은 계속 이 정도의 어떤 이 경향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 부분의 생산량이나 부가가치를 보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2015년도 데이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축산 분야가 한 50% 가까이 됩니다. 현재는 한 40% 되죠. 그리고 이제 생산량으로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로 보면 근데 축산 분야가 21%고 식량 분야가 40%고 원예 분야가 40% 가까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산량으로 볼 때는 축산 분야가 그렇게 많지만은 부가가치로 보면은 아직도 축산 분야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전체 농업소득으로 볼 때도 식량 분야,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정농가가 우리나라는 많으니까, 이 분야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제 그 인구수가 많고요. 그리고 소득으로, 부가가치로 보면은 원예가 훨씬 높습니다. 축산 분야는. 무슨 얘기냐면, 축산은 생산량이 많지만 그만큼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낮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분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농업 부문의 과학기술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뭐 한 5위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제 농업기술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이 1위고 그런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수준은 상당히 이 선진국 수준에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 향상이라든지 농민의 소득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지금 이 식품 소비를 원하느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회 현상이 뭐 1인 가족,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뭐 간편식, 뭐 우리가 뭐 HMI라고 얘기하고 밀키트라고 얘기하는 간편식이 많이 이제 그 대중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샀는데 요즘은 온라인 방식으로,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방식이 상당히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비자는 그 35세 미만의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젊은 층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크게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뭐든지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행복한 공존에서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축산도 뭐 고기도 덜 먹여야 되고 또 자동차도 덜 타야 되고 이제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 타고 되고 타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집에서도 뭐 에너지 줄여야 되고 뭐든지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이 자원과 에너지들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돼서 이제 뭐 농업 연구의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과거에는 80년대 이제는 양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80년대 이제는 뭐 재배 안정성,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는 뭐 기능성, 가공용 그런 쪽에 이제 농업 생산이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연구자,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 농업 연구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맞는 우리가 이제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이제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는 이제 육종이라든지 이제 품종 개량은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그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달성을 해야 되고, 재배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품질 가공 유통 분야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출 활성화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농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라든지 바이오공학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같이 융복합적으로 발전이 돼야 우리가 우리 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이 되는 바가 되겠습니다만, 그럼 미래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보면 식량이 부족할 것이고 자원, 에너지는 급속하게 고갈될 것이고 안전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한 관심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농업은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경제라는 것들이 이제 그 특의 대두가 될 것이고, 기능성 식품, 의학, 바이오 에너지, 지금도 우리가 이쪽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되게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1차 생산, 그러니까 농식품에 그리고 바이오 의학의 그 원료가 되는 이 농축산업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래 농업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만 해서 될 거냐? 그때 산업은 어떻게 되든 우리 국내의 소비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에서 1차, 2차에서 생산된 이런 식품이나 소재들이 수출이 안 되면은 국내의 생산과 그 다음에 그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에 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2.5%가 증가했고요. 금년도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더 지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증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과 연구소, 뭐 대학 이런 데들이 하여튼 그 네트워크를 강화해가지고 식품 산업을 미래의 지식지각적 전략 사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이제 축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역 기반의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에너지나 자원들이 고갈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축산업과 농업에는 이 토양 쪽에 많은 그 과잉 양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화학 비료도 되지만 이 축산업에 나오는 이제 퇴액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퇴액비를 어떻게 그런 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하면서 자원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국내 여건에 맞춰서, 그래서 같이 고민한 것들이 지역 기반의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다. 우리가 뭐 경축순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앞으로는 경축순환은 주로 양분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자원순환은 양분과 에너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기반의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저 순환 체계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 참여 주체가 되고 지원비 관리 홍보를 하고, 농축협은 농산물의 유통 및 경정농가의 재정 지원을 하고, 쭉 경정농가, 축산농가 쭉 각각의 주체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지역 기반의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될 것이고, 여기에는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 이 추진 동력은 뭐냐면 이 각각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엮어주는 같이 그 네트워크 구성해주는 뭔가 이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관리체를 정해서 거버넌스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주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만, 이렇게 모델 요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 변수라든지, 그 다음에 평균 영농 비용이라든지, 퇴액비용 품질이 쭉 있는데, 요것을 여러 가지 이제 모델로 만들죠. 영농 규모 단지별로 한다든지, 마을 단위, 단위별로 하고, 아니면 작물, 지역에 있는 특성화 작물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지역에 있는 가축분유 퇴액비 생산 시설을 통해서 순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맞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잘 구성을 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면은 우리가 지역 자원 기반의 자원순환 농업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축산업도 이제는 계속 이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는 산업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농업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늘 우리가 축산을 얘기하면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은 이 문제점을 앓고 있는 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문제점을 앓고 있는 산업이 아니고 자원순환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유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축산업 또 농업과 더불어 계속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